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여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요, 우리 경제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학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그리고 국제경제학 이렇게 총 네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첫 번째 해당하는 미시경제학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우리가 배우는 이 과목 무엇입니까? 그렇죠. 경제죠, 경제. 그래서 쌤은 항상 어떤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요. 항상 그 과목의 그 정의부터 좀 한번 출발해 보면요. 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학문을 전개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먼저 경제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경제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쌤이 많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학생들한테 경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학생들이 뭐 이런저런 많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렇죠. 경제가 뭡니까? 라고 하면요. 경제는 돈 아닙니까? 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죠? 쌤 같은 경우도 사실 대학교 때 경영을 전공하고요. 그리고 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취업을 먼저 했습니다. 어디에 취업을 했냐면요. 저는 삼성증권에 취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해외 주식팀에서 해외 주식 트레이더로 좀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쌤이 지금은 현재는 대학원에서 쌤이 경제학 석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쌤이 지금 대학교 때 경영학, 그 다음에 회사는 뭐 했습니까? 증권회사. 그 다음에 지금 또 대학원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뭐 경제학. 우리 흔히 말하는 상경계열 관련된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일을 했었죠. 쌤이 이렇게 상경계열 관련된 것들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쌤도 돈 많이 벌려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뭐니 해도 뭡니까? 머니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경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돈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아주 맞는 말입니다. 사실 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적합한 대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을요, 돈과 관련된 거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특히나 경제학과 교수님들 보시면요.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좀 그럴싸한 말씀 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돈과 관련된 거요. 그건 우리끼리 실용적으로 그렇다라고 하고요. 우리 학문적인 목적으로 경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이걸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게요. 경제를 학문적으로 어떻게 정의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요. 경제는 뭐냐? 경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를 사고 파는 행위를 우리는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의해 볼게요. 경제가 뭐냐라고 하면요. 경제는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를 사고 파는 행위를 우리는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쌤이 미리 판서를 좀 하나 해놨는데요. 경제가 뭐냐?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를 사고 파는 행위래요. 여러분들 지금 쌤이 경제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행위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사고 파는 행위? 그렇죠. 이건 buy and sell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렇죠. 사는 행위는 우리가 buy. 그렇죠. 그 다음에 파는 건 뭡니까? sell.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사고 파는 행위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잘 알아요.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좀 생소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 경제 주체.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경제 객체.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늘상 보던 단어가 아닌 새로운 단어가 경제 주체라는 단어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경제 객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제 주체와 경제 객체란 말이 여러분들 굉장히 낯설게 보이실 텐데요. 쌤이 그 증권회사에서 다양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실 이 설명회 같은 걸 많이 진행을 했어요. 주식 관련된 설명회. 그럼 정말 구름처럼 몰려오죠. 왜냐하면 돈 버는 기술 알려주는 거니까. 그렇죠. 특히나 쌤은 국내 주식이 아니라 해외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독특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국내 주식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주식 전문가들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거의 전무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주식 관련된 이런 설명회를 하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여러분도 해외 관련된 기업들 많이 알고 있죠. 구글, 애플, 아마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외 주식 쌤이 설명회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설명회를 들어요.
이러면 설명이 끝이 나고 나면요. 선생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고, 예, 정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수업 참 재밌게 잘 들었는데 사실 나도 경제나 금융이 중요한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수업이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수업이 잘 없다. 대부분의 금융이나 경제 관련된 수업을 들어보면 혹은 설명회를 들어보면 대부분 용어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게 설명을 한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흥미도 떨어지고 또 어때요? 그렇죠. 쉽게 접근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요. 사실 경제나 금융이 중요하다는 거, 돈이 중요하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공부 안 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용어도 어렵고 특히나 이런 경제나 금융 관련된 학문은요.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학문이 아니라 아무래도 해외, 미국이나 영국 혹은 독일 이런 곳에서 발전된 학문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학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어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어를 알아도 어려운 걸 그걸 우리나라의 번역도 좀 매끄럽지 않고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경제도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뭡니까? 경제 주체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경제 객체. 그래서 쌤이 어려운 단어 두 가지를요. 좀 따로 떼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여기 경제 주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경제 주체가 여기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 반대편에 경제 객체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반대편에 경제 객체를 하나 적어 봤습니다. 자, 경제 주체와 경제 객체가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경제 주체와 경제 객체를 조금 자세하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경제 주체라고 하면요. 경제 주체에는 일단 첫 번째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지금 어디서 듣고 있어요? 카페에서 듣고 있습니까? 혹은 집에서 듣고 있어요? 혹은 도서관에서? 어쨌든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듣거나 제 수업을 현장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요. 보통 이 교육원에 와서 수업을 듣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수업을 들으러 오기 전에 여러분들 다 어디에서 오십니까? 보통?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다른 데서 오시는 거 아니겠죠? 네. 여러분들 보통 우리 수업을 들을 때 어디서 오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집이라는 곳에서 옵니다. 맞습니까? 그 집이라는 걸요. 우리 경제학에서 집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학에서 좀 그럴싸한 말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집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게라고 표현해요. 가게. 그래서 첫 번째 경제 주체의 첫 번째 종류가 뭐가 있냐? 그렇죠. 집,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 자, 대표적인 경제 주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체가 누구냐? 우리 집에 있는 구성원들이 있는 그곳, 그 따뜻한 집, 뭡니까? 그걸 가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 학생일 거예요. 혹시 직장인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학생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듣고 난 뒤에 나중에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혹은 편입을 하려는 친구들 혹은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는 친구들 어떤 친구든 상관없이요.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는 신분을 끝낸과 동시에 즉 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회사라는 곳을 들어가야 됩니다. 즉 우리는 회사라는 곳에 취업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 회사도 정말 중요한 우리 경제 주체 중에 하나인데요. 이 회사를 그냥 회사라고 해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걸 경제학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럴싸한 말로 표현하면요. 뭐라 그러냐? 예, 그걸 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의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가게 말고 뭐가 있다? 기업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게와 기업은요. 경제 주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대 경제 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로 소비와 생산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게, 우리가 있는 집은요. 주로 뭘 할 것 같아요? 그냥 살짝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가게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소비하는 곳입니다. 기업은 주로 뭐예요? 그렇죠. 뭔가 물건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주체 2대 경제 주체 누가 있다? 첫 번째 가게, 두 번째 누가 있다? 예, 기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게는 주로 소비를 하고요. 기업은 주로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주체가요. 주로 생산과 소비를 하는데 이 두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잘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혹은 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사람들을 서포트하고 있는 경제 주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정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제 주체 누가 있냐? 그렇죠. 정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계, 기업, 정부. 사실 과거에는요, 이 가계, 기업, 정부만 해도 우리 경제 주체를 사실상 다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요, 이 가계, 기업, 정부 말고도요, 또 하나의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 경제 주체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런 일도 있네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보면요, 여러분 지금 중국의 우한에서 그 신종 독감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 사상자도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점점점 퍼져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2명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을 때가 지금부터 한 6개월 뒤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쯤 되는 어떻게 되었을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현 시점은 그게 굉장히 지금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은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 영토 밖에 있는 곳입니다. 밖에 있는 곳. 그런데 대한민국 영토 밖에 있는 곳에서 뭔가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청와대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중국인들 한국으로 입국하는 거 금지하자라고 한시적으로 금지하자라고 막 청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곧 이제 올해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리죠. 그러다 보니까 도쿄올림픽이 7월쯤에 열리는데 그 7월에 열리기 이전에 지역 예선이 치러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각종 종목들의 예선이 원래 중국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예정되어 있던 그것들이 어떻게 됐냐? 전부 다 취소되고 다른 곳으로 다 옮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니까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요,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 뭐 했냐면요, 한국에 대한 FTA,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해버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FTA의 수혜를 받았던 자동차 산업이요, 즉 현대기아 자동차가 출렁출렁거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밖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개방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도 우리 앉은 자리에서 손만 까딱까딱 하면요,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고요, 미국, 영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나 손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정보화 개방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굉장히 이렇게 개방화되지 않고 정보화되지 않았을 때는요, 가계 기업 정보, 즉 국내만 이야기했어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그렇죠, 개방화된 시대에서 바로 가계 기업 정보 이외에 우리나라 국내 밖에 있는 이 요소들이 엄청난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나라 외국에 있는 것들, 그걸 우리는 합쳐서 해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라는 걸 공부할 때요, 경제 주체의 4대 경제 주체라고 합니다. 4대 경제 주체. 그게 뭐가 있습니까? 가계, 기업, 정부, 해외. 그렇죠. 이게 바로 4대 경제 주체입니다. 요 4대 경제 주체는요, 경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모든 학문들에서 다 사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 해서 한 몇 시간 동안은요, 우리 미시경제를 공부할 때 동안은 4대 경제 주체가 전부 다 잘 드러나진 않지만 여러분들 미시경제가 끝이 나고 나면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 4대 경제 주체가 전면에 탁 드러나서 엄청난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경제라는 거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누구냐? 바로 가계, 기업, 정부, 해외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줄여서 가기, 정해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겠네요. 어쨌든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경제 객체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경제 객체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쌤 지금 뭐가 있냐? 쌤 지금 여기 오늘
강의 오기 전에 요거 하나 사왔어요. 요게 뭡니까? 요거 뭐 PPL 없죠? 예, 요거 뭡니까, 여러분? 요거 커피입니다, 커피. 쌤이 사실 엄청난 커피 매니아라서요. 말이 좋아 커피 매니아지. 거의 뭐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아침에 카페인이 충족이 안 되면 이 몸이 각성이 안 돼요. 이게 진짜 안 좋은 버릇이긴 한데 사실 커피를 워낙 많이 마셔서 사실 쌤이 좀 몸이 안 좋은 게 좀 있거든요. 위나 장이 좀 안 좋은데 근데 이게 중독인 것 같아요. 이게 안 먹으면 각성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 일을 못 하겠어요. 예. 어쨌든 쌤이 지금 요거 사온 거 요거 커피죠. 여러분 요거 지금 보이죠? 예, 보이죠? 그리고 쌤 지금 요거를 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걸 또 제가 마시기도 해요. 여러분 요게 뭡니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이걸 뭔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 요게 뭐냐? 우리 경제 객체의 대표적인 유형 형태가 있는 유형의 물건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걸 유형의 물건 이렇게 해도 되겠 텐데 혹은 물건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걸 경제학은 늘 그럴싸한 말 쓰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이걸 그럴싸한 말로 뭐라고 하냐? 예, 재화라고 합니다. 재화. 그래서 경제 객체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그렇죠. 재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좀 독특해요. 경제학을 공부하는 쌤 같은 경제학도 입장에서는요, 여성분들이 미용실에 가는 그 행위가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합니다. 경제라는 건요, 사실 뭡니까?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말 그대로 뭔가 사고 파는 이런 주고받는 행위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판다? 예를 들어 쌤이 아까 전에 커피를 살 때는요, 그쪽 커피 그 점에서 커피를 저한테 줄 때, 이 물건을 줄 때 저는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돈을 줬습니다. 그럼 제가 돈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걸 줬으니까요. 만질 수 있는 뭔가, 내가 가질 수 있는 뭔가를 줬으니까 제가 거기 돈을 준 겁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미용실 가는 거 좀 신기해요. 여성분들 미용실 언제 자주 갑니까? 기분 나쁠 때 가죠.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쁠 때 좀 기분 전환하려고 가는데요. 미용실이라는 데가 정말 좀 쌤 같은 사람한테는 좀 신기해 보이는 게 모르겠습니다. 쌤이 여자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신기한 게 여성분들 이래요. 미용실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요. 미용실을 들어갈 때 짜증나. 기분 전환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난 이제 딱 들어가면 당연히 디자이너 쌤이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라고 하면 거기 이렇게 앉아요. 앉아있다가 한참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제 디자이너 쌤이 뭐라 그러냐? 끝났습니다. 이제 가세요 라고 합니다. 한참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리고 나와요.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카운터에서 돈을 지불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내가 나올 때는요. 저는 아까 전에 이 돈을 지불할 때는 커피라는 걸 들고 나왔는데 거기 여러분들 나올 때는요. 물건 같은 것도 아무것도 손에 든 것도 없이 내 몸이 들어갔다가 내 몸이 그냥 나가는데 돈을 지불하고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들어올 때는 짜증나 이랬는데 나갈 때 뭐라 그럽니까? 기분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래요? 저는 정말 좀 신기해요. 경제학을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거는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내가 돈을 지불하는 거는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런데 돈을 내고 가요. 그러면서 심지어 기분도 좋대요. 여러분 우리 탕진하는 재미 그런 거 아시죠? 물건을 사면서 탕진하는 거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미용실이라는 건 아무런 가진 게 없는데 기분이 좋대요. 그리고 돈도 낸대요. 이게 여러분들 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죠.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리가 경제 객체가 아닙니다. 뭐냐? 바로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습니다. 미용 서비스를 받아서 그래요. 이걸 무형의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학은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러냐? 그렇죠.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 이야기했네요. 경제 주체에 4대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뭐냐? 가계, 기업, 정부, 해외. 그리고 경제 객체는 뭐가 있습니까? 재화와 서비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경제 주체라는 사람들이요. 뭘 하는 거냐? 바로 이 경제 객체라는 걸요. 이 사람들이 서로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게 그게 뭐다? 그게 경제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뭔가 경제 행위를 할 때, 즉 사고 파는 행위를 할 때 이 경제 객체가 바로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경제 주체와 경제 객체는 이걸 서로 사고 파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둘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과정에서 아주 독특한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뭔지 한번 봅시다. 경제 주체의 특징을 한번 잠깐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경제 주체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잘 보시면 가계에도 이게 있고요. 기업에 가도 이게 있고 정부에 가도 이게 있고 해외에 나가도 이게 있어요. 경제 주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들이 이게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 부모님이 토요일 아침 되면 꼭 말씀해 주세요. 특히 우리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냐? 쌤도 뭐 옛날에 어릴 때 이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집에 사람이 있다는 걸 어머니께서 토요일 날 아침만 되면 꼭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죠. 아버지가 이 금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술 드시고 거의 새벽에 집에 기어서 들어오시죠. 예. 그러면 토요일 날 정말 막 이 술독이 올라서 정말 우엑 하십니다. 예. 그러면 어머니가 북엇국 같은 술국을 하나 끓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한테? 어이구 인간아 이라고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인간이 있다는 걸 어머니가 토요일 아침마다 확인해 주세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 집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족 구성원들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가도 누가 있습니까? 네, 사람이 있죠. 우리 정부, 우리 저기 세종시 종합청사 가면 거기도 당연히 공무원들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밖으로 나가도 누가 다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다 여기 경제주체 전부 다 공통점으로 누가 있냐? 외국인이 아니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서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하셨네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 10만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0만 원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여러분 2강을 듣고 난 뒤에도 너무 열심히 들으셔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수업 너무 열심히 들으셨네요. 제가 또 10만 원 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강의 때 10만 원 받았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 때 제가 또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됐습니다. 10만 원이면 충분하죠. 이제 안 받을래요. 귀찮아요. 이럴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쌤이 예전에 증권회사 근무할 때 참 재밌는 걸 경험을 했는 게 뭐냐면요. 참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걸 그때 많이 알았는 게 일단 첫 번째 제가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놀라운 경험이 몇 번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일단 대한민국에 돈 많은 부자가 그렇게 많은 걸 처음 알았습니다. 100억대 부자? 우스워요. 1000억대 부자도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가보고 대한민국의 자산이 1000억 이상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많더군요. 제 주변에는 눈을 씻고 봐도 없는데 1억대 부자도 없는데 1000억대 부자가 거기 널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놀랐고요. 두 번째 가서 좀 놀랐던 게 정말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놀랐어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을 좀 상대를 해보면요. 이 고액 자산가들을 상대를 해보면요. 참 재밌는 게 1억 정도 가지고 있는 자산가가 증권회사 오면요. 상담할 때 다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 1억 가지고 빨리 10억 벌지 그게 너무 고민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런 그 지점에 계신 그런 프라이빗 뱅커들과 이런 상담을 많이 하시죠.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프라이빗 뱅커가 돈 버는 법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나름의 지식이 있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한 1, 2년 뒤에 이 사람이 정말 10억을 벌어서 탁 다시 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와서 뭐라 그러냐? 저는 이제 꿈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뭐라 그럽니까? 이제 10억 벌고 나면 이제 100억 어떻게 버는지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해서 또 100억을 벌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저는 이제 돈이라고 하면 신물이 납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0억 벌고 나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하면 1000억 벌지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사람의 욕심이 어떻습니까? 끝이 없어요. 맞아요. 그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걸 너무 잘 보여주죠. 우리가 자식이 처음에 태어날 때 뭐라 그럽니까? 다 필요 없다. 건강하게만 자라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학생이 우리 애가 한 초등학교 가면 그래도 반에서 한 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공부를 한 반 정도 해오면 그래도 반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래서 반에서 이제 10% 안에 들면 그래도 전교 1등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전교 1등은 하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전교 회장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부모님 욕심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끝이 없습니다. 그건 부모님이라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이 어때요? 그렇습니다. 끝없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끝없는 욕심. 그걸 약간 경제학적으로 있어 보이게, 있어빌리티로 한번 적어보면요. 이거 뭐라 그러냐? 무한한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한한 욕망, 욕심을 경제학에서는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한한 욕망. 이게 바로 경제 주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끝없는 욕심, 인간의 끝없는 욕심. 그 다음 두 번째, 경제 객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경제 객체에 뭐가 있습니까? 재화나 서비스. 자, 대표적으로 유형의 물건이 보이는 재화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그 여성분들 있잖아요. 그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데
갑자기 네이버를 보는데 거기 네이버에 갑자기 광고가 하나 탁 떠요. 근데 광고를 딱 봤더니 뭐라 적혀 있냐? 오늘부터 일주일간 신세계 백화점 최대 80%까지 세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성분들 그 광고 딱 보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어머 이건 사야 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백화점으로 러시합니다. 달려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달려가면 보통 그 정도 80% 세일하는 것들은 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매대에 무슨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제 막 이제 그 엄청난 경쟁을 뚫고 막 거기서 디빕니다. 예, 막 디비다 보면요.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딱 드러나와요. 예. 보통 여성분들의 표준 사이즈라고 뭐 불리는 게 뭐 55나 66 사이즈라고 하시던데요. 뭐 그 정도 사이즈면요. 내가 딱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딱 들고 물어봅니다. 보통 거기 있는 거는 거의 44 사이즈거나 엄청 큰 뭐 77 이런 사이즈일 거예요. 그럼 딱 들고 판매 직원분한테 여쭤봅니다. 언니 이거 사이즈 55나 66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의 10중 8구 어때요? 없어요 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뭐냐? 눈에 보이는 유형의 물건들, 특히 유형의 물건들은요. 그 생산되는 양이 무한정 있습니까? 아니면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죽하면 그게 양이 정말 극소수로 한정되고 우리 뭐라 그럽니까? 예, 한정판의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그겁니다. 뭐냐?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경제 객체는요. 그 생산되는 양이 어떻다? 무한정 생산되지 않습니다. 어떻다? 항상 그 양이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제학적으로 그럴싸한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한정되어 있는 걸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한정. 그걸 제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걸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주체는요. 이 경제 객체를 대상으로 서로 간에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경제 주체와 경제 객체는 이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뭐냐? 경제 주체는 끝없이 많이 갖고 싶대요. 뭐를? 경제 객체를. 이걸 끝없이 많이 갖고 싶대요. 이 친구들을 무한히 많이 갖고 싶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갖고 싶어하는, 즉 얘네들의 만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제 객체는 양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양이 어떻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이 굉장히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 경제 주체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경제 객체는 어떻다?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굉장히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둘의 상반된 개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게 발생하게 돼요. 희소성의 법칙. 자, 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말 많이 써요. 뭔가 희소하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 희소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 희소하다는 말의 정확한 경제학적 정의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많이 갖고 싶고 무한히 갖고 싶은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양이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 양이 한정되어 있거나 작다라고 느끼면요. 이 자원을 뭐라 그런다? 우리는 그렇죠. 희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희소성의 법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원이라는 게 결국 어떻다? 희소한 겁니다. 희소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바로 여기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경제 문제라 그래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서 경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원의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원의 어떤 거? 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우리는 이걸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뭡니까? 그렇죠. 여기서
제한된 자원입니다.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이 뭐냐?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무한히 끝없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네들에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는 한정된 자원을 이 욕심으로 어떻게 잘 채워줄지 거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뭐냐? 그게 경제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경제는 뭐냐? 합리적 선택의 문제라고 합니다. 주로 경제는 선택의 문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잘 선택할지 거기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경제 문제는 결국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잘 선택해서 이 사람들한테 욕심을 잘 채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욕심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게 바로 경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자, 경제 문제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해결해 봐야 될 겁니다. 자,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해결하는 법 밑에 적어야 되는데 쌤이 지면이 부족해서 이걸 위쪽으로 한번 당겨서 올려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적어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실험에서 주로 두 가지의 경제 이념이 서로 대립하면서 어떤 이념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 훨씬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서로 막 싸웠었어요. 자, 그 이념이 뭐냐? 첫 번째 이런 이념이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떤 이념으로 이 경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냐면요. 흔히 말해서 효율성이라는 이념이었습니다. 효율성. 자, 이 효율성은 영어로 우리가 efficiency라고 하는데요. 자, 효율성이라는 이념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게 이게 바로 첫 번째 방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이념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었냐면요. 공평성이라는 이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평성이라는 이념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게 있어요.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equity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두 번째 이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즉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잘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한 건 효율성은 어떻게 했냐? 자,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곳은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기는요.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일단 여기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경제 이념을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공평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경제를 뭐라고 하냐? 이런 경제 체제를 뭐라고 하냐? 요거를 계획 경제라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눈치 빠른 친구는 조금 약간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미국 같은 나라예요. 대한민국도 자유대한민국도 효율성을 중심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 공평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나라가 예전에 소련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인 공평성을 중심으로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나라들이에요. 계획경제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효율성을 중심으로, 즉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 첫 번째, 여기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첫 번째, 일단 여기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해 줍니다. 요거를 인정해줘요. 개인이 사유재산을 갖는 거에 대해서 그걸 인정해 줍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인정을 해줘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그 돈은 다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혹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물건을 생산합니다. 그럼 다 누구 겁니까? 그건 다 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유재산 제도, 첫 번째 일단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해 주니까 어떻게 되냐? 그렇죠. 여기에서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굉장히 상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근로의욕이 상승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근로의욕이 상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해 주니까 내가 5시간 일해서 뭔가 생산을 하면요. 국가에서 야, 그 5시간에서 네가 생산한 거고 5개는 다 네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러냐? 5시간 일해서 5개 생산하면 다 내 거래? 그럼 나 10시간 일해서 10개 생산하면 그게 더 좋겠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로액이 쫙 상승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런 게 발생합니다. 뭐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을 하려면요. 쌀이랑 양말이 다 필요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5시간에서 10시간 일을 할 때 쌀과 양말을 다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도 역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쌀과 양말이 다 필요해요. 그럼 우리 둘 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하루에 10시간씩 쌀과 양말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은 뭐냐? 대대로 농사 집안이고요. 저 집은 뭐냐? 대대로 방직 공장을 했던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은 농사와 관련된 노하우가 굉장히 많고요. 저 집은 어떠냐? 저 집은 양말 생산과 관련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양말도 생산하고 쌀도 생산할 바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저 친구도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더 많이 생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로력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렇죠.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냐? 그렇죠. 분업이 발생하는 겁니다. 분업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분업이 발생하면 생산성이 더욱 극대화됩니다. 내가 쌀만 생산하니까 쌀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할 수 있고요. 저 친구도 양말만 생산하면 양말을 엄청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하나 일만 가지고 그걸 열심히 하면요, 생산성이 훨씬 높아지고 거기에 숙달이 된다고 노하우가 발생한다는 거, 이걸 어느 프로에서 잘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생활의 달인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피자 이런 박스 접는 분들 보면요, 우리는 뭐 이렇게 천천히 접는데 그분들 뭐 이렇게 한 번씩만 하면 하나씩 나오죠. 그게 뭡니까? 워낙 그거를 반복해서 많이 하다 보면 사실상 거기에 숙달이 되면서 능률도 엄청 오르고 생산성도 이렇게 엄청 향상됩니다. 이겁니다. 분업이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노하우가 발생하고 거기서 능률이 올라가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됩니다. 그럼 나는 쌀을 엄청 많이 생산하고 이 친구는 양말을 엄청 많이 생산해요. 분업을 통해서. 그런데 살아가려면 나는 쌀만 먹어도 안 되고 이 친구는 양말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면 다 필요해요. 결국 어떻게 하냐? 분업이 발생하면요, 이 과정에서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이면서 어떻게 되냐?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이어온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거래가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요, 이 거래가 발생하는 곳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게 바로 그렇죠, 시장입니다. 시장. 우리가 뭐 마트나 이런 시장 같은 데 가서 뭔가를 사죠. 자,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는 것, 즉 시장이 형성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서로 사고 파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냐?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장의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바로 이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 바로 이게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왜 이게 발생합니까? 그렇죠.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해 주니까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서로 간에 분업을 통해서 더욱 생산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서로 거래하면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면 이 가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이게 바로 효율성입니다. 하지만 공평성은 이런 게 없어요.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일단 첫 번째,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 안 해줍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어떻게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쪽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획경제에서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 안 해주면 그럼 이 물건들이 생산되면 다 누구 거냐? 그거는 정부 소유가 되겠죠. 정부가 모두 다 어떻게 한다? 정부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소유하에 정부가 어떻게 한다? 그렇죠. 공평하게 나눠주는 겁니다. 공평하게 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상황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냉전 체제라 그러죠. 그 냉전 체제란 말을요, 많은 사람들이 냉전 체제를 뭐 자신들의 어떤 의견으로 혹은 자신들의 학문으로 분석을 합니다. 정치학자는 뭐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이념 대립이다. 혹은 뭐 인문학자들은 이건 뭐다? 그렇죠. 그 뭐랄까 자유를 주창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뭔가 그것보다는 국가에 의해서 전체주의에 의해서 했던 이 사람들의 어떤 대립이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는 이 냉전 체제를 어떻게 봤냐면요,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 있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자원 뭐 기름, 석유라고 한번 해볼게요. 석유는 어떤 나라의 국민들이라도 다 많이 갖고 싶을 겁니다. 뭐냐? 누구나 많이 갖고 싶을 거예요. 누구나 많이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 세계의 석유는요, 양이 어떻습니까? 한정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린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게 발생했고 결국 이 한정된 이 자원, 석유를요, 어떻게 많이 갖고 싶어하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잘 나눌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경제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 경제 문제를 여지껏 해결하려고 노력해본 역사적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점차 이 나라가 발전해가고 전 세계가 경제가 발전해가면서 이제 이 이념들이 발생한 겁니다. 뭡니까? 그렇죠. 시장에 의해서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성과 야 그게 아니야. 효율적으로 이걸 나누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혹은 그 잘하는 사람한테 좀 많이 자원을 배분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적게 배분하고 그렇게 하는 게 효율성이라면요. 야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나중에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서로 나중에 싸울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결국 어떻게 한다? 야 생산한 걸 가지고 와서 공평하게 n분의 1, 우리 흔히 n빵 한다 그러죠. n분의 1로 나누면 그게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이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했다? 그렇죠.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시기라고 경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 효율성을 중심으로 성장해 갔던 나라가 그 당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평성을 중심으로 해결했던 나라가 소련이 될 겁니다. 경제학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 그렇죠. 한정된 자원을 효율성과 공평성의 이념 대립을 통해서 누가 더 여기에서 나은 체제인지를 서로 경쟁했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역사를 지나왔던 사람들이라서 알고 있어요. 효율성과 공평성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는데 여기서 누가 승리하고 누가 실패했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승리하고 뭐 어떻게 됐습니까? 공평성을 추구했던 소련은 해체돼 버렸습니다. 결국 이 공평성을 주창했던 소련은요, 개인의 근로 의욕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결국 하향 평준화가 돼 버렸고요. 오히려 효율성을 가지고 있던 이곳은요, 개인의 근로 의욕을 성취시키면서 더욱더 빠르게 경제가 성장해 가면서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했던 미국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가장 힘이 센 나라로 성장해 버렸습니다. 반면 공평성을 주창했던 대표적인 나라 소련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죠. 해체가 돼버렸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역사적 실험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베스트, 최고의 방법이 이거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역사적인 어떤 그 흐름을 봤을 때 가장 어떤 바람직한 어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였다? 그렇죠. 여기 있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방식이었다는 걸 우린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주류 경제학이라 그래요. 현대 주류 경제학은요, 전부 다 어떤 이념을 근간에 깔고 있냐면요, 바로 이 효율성을 근간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비주류 경제학은 이러한 공평성을 근간에 깔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칼 막스라는 사람 있죠. 그 막스주의,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런 공산 체제의 계획 경제를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의 경제를 주창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대 경제학에서 비주류 경제학이에요. 현대 주류 경제학은 어디다?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가장 주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과목들도 당연히 뭘까요? 그렇죠. 효율성을 근간에 깔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 배우시는 경제학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결한대요. 그럼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원리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그 원리가 어디 뭐냐? 바로 여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제 주체의 대표적인 2대 경제 주체가 가계랑 기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결국 시장에서 서로 거래를 통해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 가격을 통해서 제한된 자원들을, 이 한정된 자원들을 잘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요게 바로 효율성인데, 자, 핵심이 뭐냐? 시장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효율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잘 보세요.
자, 가게가 기업에다가, 즉 회사에다가 노동력을 공급합니다. 즉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로 출근하는 과정이 바로 이 노동력을 공급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가게가 기업으로 바로 노동력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가게가 기업으로 노동력을 공급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의 시장을 거칩니다. 그게 뭐냐? 생산 요소 시장이에요. 여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 남성분들은 예전에 수능 끝나고 나면 혹은 대학교 극초반 때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쌤도 해봤는데요. 뭐냐면 그 우리 속된 말로 그거 있죠. 그 노가다. 건설 현장 가서 막노동 일하는 거 아마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쌤도 그때 그렇죠. 남자들과 허세 중에 하나예요. 그 뭐냐면 쌤은 대구 출신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그 고등학교 수능 끝내놓고 그 대학교 이제 입학할 때까지 기다릴 때 동안 한 달 정도 될 때 그때 이제 저도 노가다 한번 하려고 그 대구의 어떤 건설 현장에 갔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가 그 이야기합니다. 그 대구 가서 그 근처 지나가면요, 제 지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아파트 제가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자들의 그 허세 중에 하나예요. 야, 씨, 그 뭐 한강대교 내가 지은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런 약간 그 노가다, 그 막노동 일을 하러 가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그 현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남성분들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일단? 그렇죠. 인력사무소라는 데를 갑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일단 노동력이 집결해 있죠. 그럼 거기에 있다가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거기 오셔서 봉고차 타고 오셔서 좀 건장해 보이는 친구들 너 나와 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들 데리고 그렇죠. 건설 현장에 데려갑니다. 바로 그 과정이에요. 뭐냐? 우리가 집을 나와서 회사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집을 나와서 처음에 바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사무소에 일단 노동력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마치 가게가 인력사무소에다가 노동력을 어떻게 하는 거다? 노동을 마치 공급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노동력이 여기 지금 인력사무소에 쫙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건설 현장이나 기업에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뽑아가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기업이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이랑 똑같은데요. 그럼 뭐라 그러냐? 그렇습니다. 노동의 수요라 그래요. 이걸 노동의 뭐? 수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요. 결국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와서 인력시장, 인력사무소에다가 노동을 공급해 놓으면요, 그 노동들이 여기 꽉 모여 있죠. 그럼 여기서 기업이 그중에 필요로 한 사람을 뽑아갑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기업이 뭐 합니까? 그렇죠. 자신들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노동력을 활용합니다. 그럼 그렇게 노동력을 통해서 제품이 생산되면요, 기업은 그 제품을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다가 내다 팔 겁니다. 바로 그 내다 파는 시장, 흔히 말해서 우리 하이마트나 이마트나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그런 데다가 기업은 제품을 여기다 판매하죠. 바로 그런 시장을 우리 뭐라 그러냐? 생산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시장이라 그래서 우리는 생산물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이렇게 생산물 시장에다가 공급하게 됩니다. 이때는 뭐가 됩니까? 이때는 그렇죠. 이때는 생산물, 기업 입장에서 생산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급하는 게 될 겁니다. 생산물 공급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하이마트나 이마트에 그 기업이 만든 물건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으면요, 이걸 어떻게 하냐? 가게가 사가게 되겠죠. 가게가 이렇게 사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가요. 이건 뭐냐? 생산물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가 되는 겁니다. 소비. 생산물 수요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가게가 이렇게 물건을 사가게 되면요, 반드시 그 반대급부로 뭘 지급하게 되냐? 그렇죠. 화폐를 이렇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그 화폐가 기업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기업은 그 들어온 금액에 자신들의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가게에 월급, 임금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지급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바로 우리가 흔히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수요와 공급 원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수요와 공급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가게랑 기업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게랑 기업은요, 이런 시장이라는 곳에서 각각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각각 자신들의 의사를 내비치게 됩니다. 그럼 그걸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가격과 수량이 있을 때, 자, 우상향하는 요게보다 공급 곡선이 되고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결국 가게와 기업은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의사를 내비치면요, 여기에서 바로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요,
바로 여기서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고 그때 전체 생산 소비량인 거래량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시장이라는 곳에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 이 가격이 형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수요와 공급이란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경제학을 정말 많이 가르치지만 경제학의 기억자도 모르는 친구들이 꼭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수요와 공급, 그건 전부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게 중요하냐? 결국 수요와 공급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효율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요. 미시경제학에 대한 전체 개관을 제가 한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미시경제학은요. 경제학에서 가장 처음에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무엇인지 일단 전반적인 걸 처음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의 챕터 1장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미시경제학의 챕터 1장이 경제란 무엇이고 경제 문제가 왜 발생하고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주류 경제학이 무엇인지 그 이념이 무엇인지까지 여기까지 딱 설명하는 게 뭐냐? 미시경제학의 챕터 1장입니다. 뭐냐? 경제의 기초예요. 그 다음 챕터 2장은 뭐냐? 자,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류 경제학인 이념이 바로 효율성이래요. 근데 효율성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1장에서 하지 않았는데 바로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본격적인 미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원리가 바로 미시경제학인데 그 미시경제학이 여기 보시는 요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챕터 2장부터 본격적인 미시경제학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 해결할 때 핵심이 뭐냐? 시장의 가격입니다. 결국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제일 핵심이에요. 그럼 방금 우리 배웠네요. 시장의 가격이 형성되는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수요와 공급 원리 때문에 시장의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챕터 2장에서 뭘 배우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 안에 있는 수요와 공급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가격이 바로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가 수요 공급 원리라서 바로 수요 공급 원리를 2장에서 배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미시경제 출발점이에요. 자, 그러면 수요 공급 원리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걸 여기서 배웁니다.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산은 누가 하냐? 기업이 하고요. 일반적으로 소비는 누가 하냐? 그렇습니다. 가게가 해요. 그러면 이 가격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선이 공급과 수요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선을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수요 곡선을 볼 건데요. 이 수요 곡선, 즉 소비는 누가 하냐? 주로 가게가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게 가계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게 뭐냐? 소비자 이론이라 그래요. 그 다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선이 공급과 수요인데요. 수요의 주된 주체인 가계를 봤으면요. 그 다음 누구를 봅니까? 그렇죠.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선, 나머지 공급. 공급은 주로 누가 하냐? 생산은 누가 하냐? 기업이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업의 생산자 이론을 네 번째로 보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수요와 공급의 주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을 봤네요. 그럼 이 둘이가 뭐 하는 겁니까? 생산하고 소비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하냐? 시장에서 만나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즉 수요와 공급 원리는 모두 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주체들을 자세하게 배웠다면요. 이제 이 둘이 시장에서 만나서 수요와 공급 원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장으로 뭘 보냐? 생산물 시장을 다섯 번째 챕터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시장이 하나 더 있네요. 뭐가 있습니까? 생산 요소 시장. 이걸 챕터 6장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사실 거의 끝인데요. 지금 제가 어떻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3장 가계 보고요. 그 다음 4장 기업 보고요. 5장 생산물 시장 보고, 그 다음 6장 뭐 봅니까? 생산 요소 시장 보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따로 떼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경제는요. 이 하나하나씩을 따로 떼서 볼 수 있냐? 아니에요. 보시면 막 지금 뭐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 막 서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쌤이 지금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요. 지금 신세계 백화점에서는 누군가는 뭔가를 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에서는요. 분명히 거기서 지금 24시간 스마트폰을 돌리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경제는 내가 어떤 소비를 할 때요. 다른 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뭔가가 막 일어납니다. 마치 쌤 세대 때
스타크래프트처럼 그렇죠. 스타크래프트는 내가 뭔가 생산하고 있을 때 저 친구도 뭘 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걸 생산했다고 제가 안 하겠지 이게 아닙니다. 동시에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경제는요. 항상 분석을 할 때는 이 전체를 한꺼번에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꺼번에. 근데 이걸 한꺼번에 분석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제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스타크래프트를 혹시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요즘 게임들 롤이나 이런 와우라는 게임을 보면요. 생산을 안 해요. 생산은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일꾼들이 막 이렇게 미네랄이나 가스 채취 이런 건 없고, 그냥 영웅들이 나와서 그냥 싸우는 것만 합니다. 예, 그 뭐 페이커나 이런 친구들 보면 그냥 잘 싸우는 그런 컨트롤을 잘하는 거죠. 근데 쌤이 지금 이야기해서 스타크래프트는 뭐냐면요. 이거는 내가 생산도 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됩니까? 동시에, 그렇죠. 막 건물도 지어야 되고, 뭔가 멀티 기능을 되게 많이 요구해요.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머리가 좋아야 돼요. 참고로 쌤 스타크래프트 진짜 못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스타크래프트다 생각하면 내가 뭔가 기업이 생산하고 있을 때 누군가 소비하고 또 누군가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또 뭔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동시에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씩 따로 떼서 본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따로 떼서 본 거를 뭐라 그러냐? 부분 분석이라 그래. 하나씩 따로 떼서 봤다 그래서 요걸 부분 분석 혹은 부분 균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분 분석을 하긴 했지만 결국 이거 전체가 작동되는 건 동시에 분석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부분 분석을 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3장에서 가계 받고 그 다음 4장에서 기업 보고 5장에서 생산물 시장 보고 6장에서 생산 요소 시장 봤기 때문에 부분 분석이 끝이 났죠. 그럼 이제 전체를 한꺼번에 분석해 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전체 분석, 다른 말로 일반 균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챕터 7장에서 바로 이제 이 부분을 다 했으니까 이 전체를 한꺼번에 분석해 보는 게 일반 균형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일반 균형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일반 균형에서는요. 시장은 자, 이 효율성을 중심으로 발생한 이 시장은요. 어떻다? 퍼펙트하다고 합니다. 시장은 굉장히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균형에서 이론상 시장은 퍼펙트하고 아주 완벽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시장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현실에서 시장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완벽하지 않은 그런 현상, 그걸 뭐라 그러냐? 시장 실패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챕터 8장에서 시장 실패를 배우는 겁니다. 시장이 실패했어요. 자, 시장이라는 곳은 가게랑 기업이 서로 활동하는 곳인데 가게랑 기업이 활동이 이게 실패한 겁니다. 그럼 이때까지 뒷짐지고 가만히 보고 있던 누가? 정부가 한번 개입해 보는 게 마지막 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미시경제학의 총 챕터 8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미시경제학을 챕터 1장부터 8장까지 이 순서대로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미시경제학 엄청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이 8개 챕터를 지금 보시는 이게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시경제학의 첫 번째 내용들을 쭉 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좀 더 할 건데요. 자, 여러분 경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요. 경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는 비용이라는 걸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자, 두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고요.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썬크 코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매몰 비용은 경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요. 이건 고려를 하면 안 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고려하면 안 되고요.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는 뭐다? 이건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비용이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사실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요건 다음번에 쌤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미시경제학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싹 다 들어오죠? 예, 요 챕터 8개만 딱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신 게 챕터 1장이 이제 끝이 난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여러분 그 강의 교재 보시면요. 뭐 유량과 저량, 실증 경제학, 규범 경제학, 인과의 오류와 구성의 오류, 그리고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제가 쌤이 중요한 것들은 쭉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여기 보시는 챕터 2장 수요와 공급 원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